네, 2024년 7월 5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의 외교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대련 있죠, 대련. 우리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데가 여순인데, 여순은 항구예요. 근데 거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봐서 설명드리는 건데. 고대에는 토목 기술이 발전 안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많이 파져 있고 물이 깊은 데가 항구가 됐었죠. 근데 지금은 인공적으로 방파제를 만들고 하니까 수심 좋은 데다가 더 큰 항구를 만들죠. 옛날에는 여순항이 컸지만 지금은 여순 옆에 있는 대련이 훨씬 큰 항구가 됐고 지금은 대련이 훨씬 큰 도시가 돼 있습니다. 그 대련을 중국 발음으로 따렌이라고 하는데 2018년에 김정은이가 여기를 방문했었습니다. 왜?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한다고 하니까 그때 기억나십니까? 2018년에 김정은이가 싱가포르 간다고 할 때 시진핑이가 불러서 만났죠. 그리고 자기들이 쓰는 전용기를 내줬죠. 김정은이가 타고 다니는 참매 1호인가 하는 김정은 전용기는 조그만 해 갖고 싱가포르까지 날아가기에는 연료가 간당간당해요. 불안하죠. 그래도 어쨌든 1인자가 타는 비행기인데 기름이 간당간당하는 건 굉장히 경호의 문제가 돼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중국이 자기네 전용기를 빌려줘서 중국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딱 내려서 트럼프를 만나죠. 그게 2018년에 있었던 사건들이죠. 그때 먼저 불러서 만나고 베이징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대련에서 만났던 것 같은데 대련에서 이 김정은하고 시진핑이 그 해안가 도로 저도 대련에 한번 가서 거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데 뭐 거기서 두 사람이 발자국을 갖고 동판을 떠났었어요. 발자국 동판. 북한하고 중국 관계 친하다라는 걸 상징. 근데 발자국 동판을 지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중국이. 아스팔트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정상 간의 우호 상징물을 없앤 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합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한동안 사이가 안 좋았죠. 이 여순 지역이 여순하고 대아린이 바르고 요동반도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요동반도. 이 요동반도가 청일전쟁 때 그 가보년 전쟁에서 청나라가 이기잖아요. 시모노세키 조약 맺어갖고 제1조는 조선은 독립국이다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청나라는 대만하고 요동반도를 일본에 할양한다. 영토로 아예 준다라고 약속이 됐었죠. 그래서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이 요동반도 또 일본의 식민지가 되려고 하는데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하고 같이 나서서 요동반도는 안 돼! 하고 막 방해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게 역사에서 유명한 청일전쟁 이후에 삼국 간섭, 특히 러시아가 앞장섰죠. 그래서 일본이 굴복을 하죠. 요동반도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대만은 차지했지만. 러시아는 그 요동반도 여순왕이 욕심이 나서 거기를 방해했던 거죠. 그래서 여순을 이제 그 다음에 러시아가 조차를 받습니다. 조차하는 거는 영어로 리스입니다. 리스. 빌리는 거예요. 10년 기간을 정하거나 돈을 주면서 그때 뭐 몇십 년 동안 빌리기로 하면서 러시아가 거기다가 부대를 주둔시키죠. 해군도 주둔시키고 육군을 많이 주둔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하고 러시아 사이가 안 좋아지다가 1905년 러일 전쟁이 터질 때 일본 육군에서 노기 마레스케라고 하는 친구가 대장이에요. 그 친구가 바로 어디를 공격하는가 하면은 신의주를 거쳐서 이 여순에 있는 이 러시아 군대를 공격합니다. 그때 그가 전쟁을 상당히 지휘를 잘 못해갖고 돌격 앞으로만 했다가 굉장히 많이 죽었죠. 그래서 그의 친구를 보내는데 그 친구는 무조건 돌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현장에 가봤는데 그 여순항 뒤쪽에 203m 고지가 있어요. 이영삼산이라고 하는데 높이 따라서 거기에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포는 마차가 끌고 하니까 산길로는 못 올라간다는 개념이었는데 그걸 어떻게든 뭐 사람이 지고 했는지 어떻게 그 이영삼 고지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니까 여순 항구 뒤에 있는 러시아 부대가 보입니다. 글로 포를 빵빵빵 쏘니까 러시아가 항복하죠. 그래서 노기 마레스크가 다 작전 실패했는데 결론적으로 러시아군의 육군의 항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여순항에 있던 해군은 소규모인데 그것도 와해가 되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발틱이 뭔가 하면은 핀란드 남쪽, 독일 북쪽, 거기에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그 세 나라가 있는 자리. 거기가 발틱인데 발틱에 러시아 해군을 함대를 보냅니다. 그걸 영국이 영일동맹 때문에 막으니까 저기 아프리카를 돌아서 희망봉을 돌아서 아시아를 거쳐가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데 그거를 일본 해군을 다 긁어 모아서 연합함대를 만들죠. 그게 도고 헤이하치로라는 친구가 그 부대를 이끌고 지금 우리 진해항 거기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매번 배를 보내서 오는지 아닌지 체크하고 있다가 대한해협쯤에 왔을 때 싸우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대한해협 해전, 일본에서는 스시마 해전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발틱 함대를 작살내고 그 발틱 함대의 사령관이 로제스트 벤스키죠. 근데 그 친구를 생포를 해요. 해전을 하게 되면 사령관은 보통 수장이 되는데 생포를 합니다. 그 항복을 받죠. 노기마레스케는 러시아 육군의 항복을 받고 도고헤이츠로는 러시아 함대 사령관의 항복을 받아서 해군과 육군만 있을 때죠. 공군은 없을 때. 두 대장이 항복을 받았다 그래서 둘 다 아주 일본서 영웅이 되면서 러일 전쟁을 이깁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다시 중국한테 압력을 가해서 자기네가 못 가져갔던 그리고 반대로 러시아가 그동안 조차했던 요동반도를 조차받습니다. 빌린다 이거예요. 몇십 년 동안 빌리기로 하면서 거기다가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기관을 보냈는데 이 빌렸거나 식민지를 통치하는 기관 중에서 큰 경우에는 총독을 두고 규모가 작으면 도독, 더 작으면 제독 이렇게 둔다고 보시면 돼요. 동양에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때 조선을 식민 지배했을 때는 조선 총독을 두는 거고 걔네들은 요동반도 쪽은 일본 애들은 관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관동 도독을 둡니다. 그렇게 해서 그 관동 도독부 요동반도 지역에다가 일본군을 주둔시키는데 그 일본군이 관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관동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동군 세력이 나중에 1930년인가 만주 쪽에서 유조구라고 하는 역에서 폭발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만주로 들어와서 만주 전역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만주국을 세워서 만주국이 일본의 괴뢰 국가가 되죠. 그래서 이제 관동군이 만주 전체를 관리하게 되면서 만주에 있는 일본군은 관동군, 조선 총독부 관할 지역에 있는 일본군은 조선군, 저쪽에 있는 거는 남방군. 뭐 이렇게 이름이 우리가 뭐 1군, 2군, 3군 하듯이 그렇게 이름이 지어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요동반도 지역은 일본의 영토가 되려고 하다가 러시아가 개입해서 러시아의 조차지가 됐다가 일본의 조차지가 됐다가 다시 만주국하고 합쳐지면서 만주국의 영토가 되면서 일본이 사실상 지배하는 지역이 되죠. 그리고 45년 미국이 원폭을 떨어뜨려서 일본을 항복시킬 때 이 요동반도 지역하고 만주 지역은 중국이 가져가면서 거저먹게 되죠. 그리고 1959년 세계 공산당 대회 모스크바에서 열렸을 때 이 중국하고 소련이 싸워요. 공산주의 방식을 놓고 싸우면서 둘이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동반도 제가 한 10년 전, 더 전에 갔을 때 거기 가니까 여순 쪽에 가니까 중소우이탑이 딱 있더라고요. 러시아가 옛날에 여기를 조차해서 했다 라고 하면서 탑이 있고 그 여순이나 대련 가게 되면은 이 소련풍 건물들이 있고 저 중국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조금 대련은 세련된 도시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 59년도에 사상 갈등 이후로부터 중국과 소련은 늘 갈등하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2010년대인가 갔을 때 중소우위 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만큼 양국 간에 뭐 된 거는 뭐 갈등이 있다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잘 없애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8년 시진핑이가 트럼프 만난다고 갔다 온 다음인가 가기 전인가 어쨌든 새파란 김정은이 원래 만 40입니다. 아직 애인데 그때는 30몇 살이겠지. 그래 불러갖고 밥 잘 먹여주고 서로 해안가 완전히 큰아버지가 조카 데리고 걷듯이 근데 대등하게 걸으면서 폼 잡았던 그리고 그걸 동판 떠는 거를 지금 싹 없애버렸어요. 지금 북한하고 중국이 좀 사이가 좀 안 좋았고요. 지난번 일본하고 중국에서 동시에 거의 지진이 났는데
김정은이가 일본 기시다 총리한테는 지진 위로하는 기시다 각하라는 전문을 보냈지만 중국한테는 안 보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가 하면은 2018년 북중 관계는 아주 좋았죠. 그때는 북한이 트럼프에 접근한다고 하니까 중국이 어마뜨걸 하고 김정은을 막 3번이나 불러서 비위 맞춰줬던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북한은 이제 하노이 노딜, 판문점 노딜 이후에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 또 코로나 때문에 매우 어려웠죠. 그러다가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정세가 변하고 러시아가 무기가 딸리니까 북한 무기를 가져가면서 북한은 러시아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는 지금 대면대면한 거예요. 중국이 기분 나쁜 거죠. 중국은 6.25 전쟁 때 자기네 팽덕회가 이끄는 인민지원군을 보내서 희생을 많이 했는데 트럼프하고 붙어갖고 미국하고 가려니까 그거 뜯어말리기 위해서 중국이 돈을 쓰고 비행기 빌려주고 했는데 또 그렇게 붙잡아 놨는데 이번 러시아랑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저걸 덮었다. 자,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이 북한의 이러한 외교를 등거리 외교라고 그럽니다. 중국하고 한판 붙어서 빨아먹고 러시아 거 빨아먹고 또 미국하고 붙으려면서 중국 러시아 긴장시켜 또 빨아먹고 요렇게 살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외교가 등거리 외교, 잘하는 외교, 자주 외교다. 이게 주사파식 외교다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외교 잘한다. 야, 김정은이 나이 40밖에 안 된 놈이 참 잘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북한은 잠시 좋아지지만 전체적으로는 못 삽니다. 물론 핵무기는 기를 쓰고 만들고 미사일은 만들어서 갖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력은 약해요.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지금까지 오로지 미국입니다. 이 90년에 북방외교를 해서 중국, 소련과 수교하면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좋아했던 적은 있지만 지금은 다 멀어졌어요. 지금 러시아 싫다는 여론조사가 70%, 중국 싫다는 국민이 한 70% 되고 국교는 유지하지만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사파가 집권하든 뭐하든 간에 미국 외교가 우린 그리고 오죽하면 대한민국 군대를 전시에는 미군이 통제하도록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이 하도록 한미연합군 체제를 만들어놨잖아요. 이렇게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하는 게 좋으냐? 북한처럼 자주 외교하면서 러시아에 붙었다, 중국에 붙었다, 또는 미국하고도 찝쩍거리고 이게 좋으냐?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 결론은요. 하나만 택하는 게 낫습니다. 둘을 한다면은 순위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이 순위가 계속 바뀌면요. 그 나라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힘이가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대한민국한테 14억 3천만 달러를 빌려갔을 때는 북한하고 우호조약도 파기하고 이렇게 수구리다가 지금 와서는 싹 입식구 나가는 거. 그게 국제정치라고 하지만 그렇게 신용이 없이 배신을 하면은요. 힘이 없어 그렇지 그들도 당합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 같지만 지금 다시 정은이가 뭐 미국하고 뭐 한다 그러면 북한이 미국 편 들 거를 막기 위해서 시진핑이가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겠지만 속으로는 이 자식 참 어지간히 배신하네. 더러운 놈 그럴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제정치학계에서 보게 되면 북한의 자주외교를 굉장히 평가하는 사람이 많은데 옛날에 그 김일성 때도 러시아에 붙었다가 중국에 붙었다가 등거리 외교하면서 이렇게 왔었어요. 지금 등거리 외교를 제일 치사하게 하는 게 어디였는가 하면 중국이었어요. 우리한테는 돈 받아가서 꺼달란 소리는 안 해. 근데 대한민국 기업이 투자해서 돈만 벌려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쫓아내서 띄어먹고 자기네 경제 발전하고 러시아는 아예 차가운 빌려가서 띄어먹는 나라고. 그러면서 한국하고 사이 틀어지면 북한하고 붙어갖고 또 이렇게 해서 등거리 외교. 그게 우리는 지금 몇 차례 당하면서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돈 벌 때는 좋았어. 아, 근데 이 자식들이 결국 북한 도와줬고 우리 치려고 하는 거네. 러시아도 지금 딱 보인 거죠. 그런 자주 외교를 하는 것들이 이익은 그때 보는데 나중에는 우리도 딱 가슴에 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거듭해서 윤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쳐라라고 하고 중국도 치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중국도. 일본한테 줘맞은 나라였는데 뭐.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나 신용관계를 가질 때는 아주 괜찮은 사람과 평생 가는 게 낫지. 그 사람과 적이 되는 사람한테 왔다 갔다 하면 처음에 이익이 크지만 나중에는 크게 당합니다. 이 북한의 자주외교, 등거리 외교, 러시아가 그리고 중국이 대한민국과 북한을 상대로 등거리 외교, 자주외교 하는데 아주 중국은 그걸 대놓고 쌍계 병행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한다 이렇게 내놓고 대신에 우리한테 대해서는 대만을 두 개의 차이나로 인정하지 말라고 압박을 놓고 있잖아요. 그게 강대국의 힘 같지만은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 배신을 하게 되면 당합니다. 저는 뭐 미국이란 나라가 천재지변으로 무너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의 얘기고 가장 강한 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끝까지 가는 게 국익에 유리하다. 그리고 우리를 배신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한바탕씩 해야 된다. 선방을 날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김정은이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거는 그자가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외교를 찬양하는 자들이 나올까 봐 오늘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